어, 자, 합시다. 교재 371페이지라고. 371 공판 절차입니다. 공판 절차.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죠. 공판 절차. 이제 형사정법 전체적으로 보면 반환점을 훨씬 돌았어요. 이제 되돌아가는 길이 보이는데 어려운 게 증거 파트만 좀 어려운 게 남겨져 있고, 이 공판 절차 쪽으로 오면 뭐 이론적으로 골치 아프거나 복잡한 건 이제 더 이상 없어. 뭐 이런 절차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만 천천히 알기만 하면 돼요. 자, 공판 절차, 재판 절차죠.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나오면 그 가로 2번에 공판 중심주의란 말이 나와요. 요거 별표 넣으세요. 형사소송법에 매우 중요한 뼈대되는 얘기가 거기 숨어 있어요. 공판 중심주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옛날에는 그 규문주에서는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특히 자백을 받아서 이 자백이 잡혀 있는 조서 가지고 재판했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이 수사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옛날에는 이 재판이 바로 공판인데, 그래서 이 그 법정에서 자백하고 법정에서 수사 서류 가지고 재판하지 말고 법정에 나와서 직접 말을 하게 하고 판사가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공판 중심주의예요. 공판 중심주의. 공판에서 해결하자. 그리고 이제 고문을 금지시켰고, 고문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 재판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그랬잖아, 그치? 요 원리가 공개 심리주의, 구두 심리주의, 직접주의가 바로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공판 중심주의란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의 심정을 공판결의 심리에 의하여 형성한다는 원칙이고, 이거는 수사 서류로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는 직접 심리주의와 구두 변론주의를 전제하는 원칙이다. 이게 이제 공개주의도 들어가죠. 그래서 주의에 넣어놨는데, 서면 심리주의도 공판 중심주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판 중심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이제 주의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공개주의죠. 370 공개주의 또 한번 봐볼까요? 373페이지 가로 2번 구두 변론주의. 목차부터 먼저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뒤에 넘기면 가로 3번 직접 심리주의, 가로 4번 집중 심리주의. 네 개인데 시험 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는 공개주의입니다. 공개주의 별표 한 3개 놓으세요. 다른 시험, 여타 시험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재판을 공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비공개 몰래 재판에서 몰래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범죄로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이걸 공개하는 건데, 그 한계에서 가로 2번부터 이제 별표 해놓으세요. 특히 이게 많이 나옵니다. 특수 사건 이런 거 별표 한 2-3개 해놓고, 이 헌법 규정에도 있고요. 이 내용은 법원 조직법에도 있고, 그래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 풍소를 해야 할 우리가 있는 때는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된다는데, 심리와 판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꽤나 많아요. 심리라는 게 그 피고인 신문 과정, 그다음에 증인 신문 과정, 증거 조사 과정, 이게 심리죠, 심리. 그래서 성범죄 같으면 가해자, 피해자 데려다 놓고 현장 검증까지 해요. 현장 검증. 그래서 뭐 법정에서도 재연을 하죠. 성폭행 장면을 재연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런 자세로 과연 그게 가능하냐 해서 뭐 그 차에 어떤 차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그 옛날에 뭐 오래됐지만 주병진 강간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병진 코미디언 알고 봤더니 꽃뱀한테 당한 거 있는데, 그래서 막 할 때 그러면 이제 좋은 구경거리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이 심리고, 판결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형이 얼마가 나오는지, 뭐 24년이 나오는지, 아니면 집행유예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 과정은 뭐 성범죄다 또는 국정원 사건이라서 국가 안보에 관계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이유로 국가안전보다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요 과정은 이제 공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이거는 반드시 공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파니까 조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뭐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리가 있는 때는 신의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판결은 항상 공개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재판의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절차도 조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 문단에 소년 형사 사건과는 달리 보호자에 적용되는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는, 자, 형사 사건 줄쳐놓고 보호 사건 줄쳐놓으세요. 형사 사건, 보호 사건 서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사 사건과 보호 사건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호 사건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의 경우에 차 앞에서 내가 공소시효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소년은 벌금 이하와 같은 가벼운 사건은 보호 사건으로 취급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때릴 때 이게 형사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지난번 여기 인천에서 일어난 어린이 놀이터 이하 유해 살해 사건, 그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형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제일 세면 뭐 소년이라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사형은 안 되지만 그래서 교도소 가두는 거고, 보호 사건은 오늘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그랬어요. 가정법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센 게 소년은 보내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 외에 보관찰에 붙이고 말거나 이런 건단 말이야.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처분을 내린 이유가 얘를 교도소 보내봐야 범죄만 배워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리고 뭐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형벌을 가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거죠. 그래서 보호 사건을 취급하는데 그 피고인, 그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건을 안 알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형사 사건은 항상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보호 사건은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비공개를 밀행주의라고 그러는데, 밀행 몰래 해요. 밀행주의. 보호주의, 공개주의의 반대말이 밀행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판례. 또 벌써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헌법 109조는 재판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방 우리 본 거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거.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요거 줄쳐놓고 노랗게 된 거.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는 뭐 비공개한다, 공개한다라는 뭐 전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피고는 그 내용이나 공소 여부를 알 수 없다거나 피고의 소송 기록 열람 등서는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 위반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재판 공개 원칙이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몇 년 때릴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개주의의 예외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 나오는데요. 금방 본 거하고 좀 관련이 있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당해 피해자 법정들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청 동감해 놓으시고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여기도 심리만이죠, 그죠? 심리 판결은 공개합니다. 심리.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렇다는데 미국은 그 마피아 때문에 마피아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죽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은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면 그 페이스 오프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을 성형을 해서 딴 사람 바꿔주죠. 안 그러면 총 맞아 죽으니까 신변 보호를 해서 그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고, 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량 사항이죠. 반드시 공개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또 그 중개 시설 또는 차폐 시설 뒤에 나오는데 이 가림막을 가려놓고 하는 것을 차폐 시설 그래요. 차폐 시설을 통하여 증인 신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인 보호를 필요할 때는 공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증인 보호를 위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라 하더라도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는 있죠. 뭐 광장에서 재판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녹화 그 중계 방송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녹화 촬영 중계. 이거는 그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 허가 없이 녹화 등 행위인데 녹화 촬영 촬영, 중계 방송 이런 것들입니다. 중계 방송 뭐 다 녹화에 다 들어가니까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재판자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재판자 허가 별표 놓고요. 근데 재판자 허가는 그 피고인의 동의했어야 됩니다. 피고인의 동의, 즉 피고인 박근혜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피고인의 동의했는데 하나의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더 인정할 경우는 피고인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동의 없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줄 잘 쳐놓으세요. 이게 시사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재판 중계방송 허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쟁이 붙어 있고, 그 과정에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규칙이 그 규칙된 게 나옵니다. 밑에. 그래서 재판자 허가 있어야 되고, 이 재판자 허가에는 피고인 최순실 박근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죠.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거는 전 국민이 봐야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럴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계, 방송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이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 한다. 요거를 몰랐던 거죠. 요 봐두세요. 공판 또는 변론이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 한다. 이러니까 그 공판 행위가 있는데 공판 여기 또는 들어가기 전 공판에서 이제 변론들이 쭉 일어나죠. 그래서 요 전이나 그다음에 변론이 끝나고 나면 판결을 선고하죠.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선고시 하는데 요때에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요때에 공판 들어가기 전에 촬영을 하거나 공판이 끝나고 판결 선고할 때 촬영해서 중계 방송을 하거나 하는데, 이건 박근혜 재판에서는 요걸 중계를 한 거죠. 요거를.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구속 피고인의 촬영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모르고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반대하다가 뭐 재판에도 안 나간다 그랬고, 중계 방송 한다는 반대하다가 요 과정은 촬영 안 합니다. 이럴 때만 뭐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피고인 촬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변론 개시 전 또는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 하고요. 또 만약에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촬영을 할 때는 수갑을 푼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사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위반의 효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위반의 효과. 공판 절차상의 공개주의 위반은 절대적 항소 이유 및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된다. 요거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절대적 항소 이유, 항소 이유 몇 페이지더라? 626페이지죠. 옆에 626페이지 써놓으시고요. 626 절대적 항소유. 거기 봐봐요. 626페이지. 이거 왔었나 한번? 처음 왔나? 처음 왔으면 이제 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거기 보면 626페이지에 이거 미리 해놓을 걸 그랬다. PPT로. 자, 1호 있죠. 361조의 5 항소유 박스에 1호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말이 나오지, 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줄 쳐놓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많이 있는데 헌법의 법 동그라미 해놓고 명령의 령 동그라미 하고 끝에 위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고, 그리고 1호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14호 동그라미 해보세요. 14호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되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줄 쳐놓고 사실의 오인에서 사실 동그라미 오인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오인이죠, 그죠? 사실 오인이고, 그다음 1호가 법령 위반이고, 그지? 그래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은 그 자체로 바로 항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위반한 결과가 판결의 결론을 달리할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사실 오인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판결의 결론을 달리할 때, 미칠 때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적 항소유로 그럽니다. 1호, 14호를. 그 나머지 2호부터 15호까지는 요 자체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항소유가 다 돼요. 그래서 2호 보면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는데 3호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그리고 바로 이제 9호 보세요. 9호 별표. 사건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한 때, 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그냥 항소유가 되는 거죠. 그 결과 뭐 똑같은 판결을 할지라도, 똑같은 징역 24년을 때릴지라도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항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항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넘기면 상고이유가 나요. 상고이유. 대본에 올라갈 수 있는 상고이유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비교해 보죠. 631페이지에 383조 상고이유 나오는데, 뭐 항소유가 비슷하지만 4개밖에 없죠, 그죠? 4개밖에 없는 이유가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고이유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다 줄 쳐놓고 또 1호 동그라미 해놓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줄 쳐놓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의 법, 명령의 령, 규칙 위반의 위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면 똑같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4호도 동그라미 해놓고 4호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사실 동그라미 오인 동그라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거기만 잘라 놓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 상고 이유죠. 상대적 상고 이유. 그래서 상대적 상고 이유가 1호, 4호밖에 없고요. 절대적 상고 이유가 2호, 3호밖에 없습니다.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는데, 3호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데 밖에 없고, 재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위반한 때는 상고 이유 없죠, 그죠? 없으면 상고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1호 위반이 돼요. 1호. 재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위반하게 되면 법령 위반이 되는데, 그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공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상고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절대적 항소 이유가 상당히 많이 그 상대적 상고유예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절대적 항소 이유, 상대적 상고 이유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 보죠. 373페이지. 이런 거 신경 써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항소 이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미리 이렇게 자주 봐두면 시험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친구 처음 시작하는 친구를 상담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 강의하는 얘기는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책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걸 다 외우려고 작정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죠. 다 안 외워집니다.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구두 변론주의, 구술, 말로 변론을 한다는 거죠. 반대말은 서면 변론주의입니다. 서류 내고 마는데 그러면 바로 공판 중심주의에 위반되겠죠. 말로 하는 거랑 서류 내는 거랑 차이가 뭘까?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겠지, 그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말하는지 확실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데 구두주의는 그 실체형성이 있잖아요. 실체형성이 즉 증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말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거는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 분쟁을 막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 형성이 있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구두주의에 의의 두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그것만 줄 하나 쳐봐봐. 구두 변론주의. 안 해놨네. 공판장에서 변론은 구두로 해야 된다.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판결은 법률에 다른 기준이었으면 구두 변론에 의거해야 된다. 유죄무죄 판결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고 뒤에 넘겨봐 보죠. 그 다음에 직접 심리주의가 나오죠. 374표 직접 심리주의. 판사가 직접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격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말해야 되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서로 써놓은 것은 증거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관계되는 것이 전문 법칙입니다.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문 법칙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집중 심리주의. 한꺼번에 모아하라는 겁니다. 모아서. 왜 그러냐면 이거 관행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린단 말이야.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랬으면 요즘에 토일은 뭐 그냥 휴일이니까 금요일부터 주말이든 금요일 쉬는 데도 있더라고. 오늘 오다 보니까 어이구 오늘 금요일인데 막 등산복 차림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오늘 휴일인데 나오나 이러고 착각했는데 벌써 노는 사람이 많은가 봐. 나도 한 일주일에 나흘만 딱 일하고 금토일 때 놀러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응? 좀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얘기하다 딴 데 없다. 월화수목 이렇게 한꺼번에 하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그 뭐 모두 절차하고 화요일날 사회심리 절차 중에 검사측 증인 신문하고 수요일날 피고인측 증인 신문하고 목요일날 뭐 그 전문가 감정 받아보고 변론 종결하고 목요일 저녁에 선고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일주일에 모아서 한꺼번에 끝내라 이런 게 그 집중 심리주의인데 이렇게 하면 판사도 편하고 피고인도 편하고 할 텐데 문제는 형식 재판이 될 수 있죠. 그냥 그 형식적으로 졸속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 필요한 게 배심 재판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배심원들을 무한정 잡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 세금에 종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재판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금요일까지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선고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전에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를
태워 먹여서 죽인 할머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배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일주일 했죠. 일주일 다 하고 이제 준비를 꽤나 오래 했어요. 일주일 하고 이 할머니 무기징역 받았죠. 그래서 항소인데 대구 고법에서도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뭐 증거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동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화투 치다가 뭐 100원짜리 내기 화투 치다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동기인데 증거가 너무 확실했었어요. 저도 뭐 못 믿었는데 이럴 리가 있나 했더만. 배심원 뭐 열 몇 사람 다 설득했죠. 고등법원 판사 3사람 다 설득이 됐죠. 대법원이니까 뭐 또 똑같아 이래가지고 됐으니까 그 뭐 오판의 여지가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집중 심리주의의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연일 심리주의죠. 연일 심리의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을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연일 계속 심리해야 된다는 원칙, 계속 심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일 재판을 열어라 해서 연일 개정의 원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을 진행하라. 14일 이거 별표에서 14일. 특정 강력 범죄는 7일, 일주일 다음 일주일 넘기지 말라는 거죠. 특정 강력 범죄, 살인, 뭐 강도, 강간 이런 사건은. 그다음에 즉일 선고의 원칙, 이렇게 재판을 종결한 그날에 바로 선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일 선고 원칙. 예외는 좀씩 있죠.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면 14일 이내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론 종결한 길이 판결 선고할 때는 판결문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없을 때는 선고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5일 이내에 판결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숫자들 좀 확인해서 14일, 14일, 5일 이렇게 숫자들을 해놓고, 자, 그래서 그 재판을 빨리 하면 좋은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의 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공판에서 다 와서 다 일일이 서류만 내고 집에 못 간단 말이야. 와서 일일이 다 읽어야 되고 공판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이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그렇게 해서 실체 진실을 진짜 밝히도록 공판 중심주의가 다시 한번 강조가 돼서 확립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판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가 2007년 개정 현성법에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판 준비 절차가 넓은 예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요. 이제 목차들을 쭉 봐보세요. 2번 보면 공소장 부분 송달 넣어줘. 375페이지에 공소장 부분 송달 왜 주죠? 피고한테 재판받을 준비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증거 개시 있죠. 네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미리 까봐라. 이게 개시예요. 증거 개시. 검사님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 피고는 네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걸 미리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투로 치면 일종의 쇼다운 형태죠. 쇼다운 해놓고 패다 까놓고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화투차가 돈 따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3번에 증거 개시 절차 별표 3개 놓고, 그 다음에 쭉 넘기면 증거 개시, 검사의 증거 개시, 피고인 증거 개시 나오고요. 379쪽 가면 4 공판 준비 절차 또 나오죠.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가 나와요. 이거는 쟁점과 증거 정리 절차예요. 뭘 가지고 다투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판 준비 절차 요거고,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도 별표 3개 넣고, 그래서 증거 개시하고 요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하고 서로 번갈아 나와요. 번갈아 하는데 양이 얼마나 안 되는 데에서 번갈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올 게 거의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시험에 한번 쉬었어요.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만큼 개정법에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82페이지 넘기면 그게 끝나고 5번 공판기일 지정 변경 뭐 소환과 통지,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이런 넓은 의미의 공판 준비 절차가 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공판 준비 절차는 증거 개시하고요. 좁은 의미의 쟁점 정리 절차로서의 공판 준비 절차하고 그 두 개가 중요하고 시험에 등장하고. 자, 다른 데 어디서 등장하니까 375페이지 2번 공소장 부분 송달부터 보십시다. 공소장 부분 송달
법원은부터 조심하십시오. 법원은 별표 놓고요. 검사가 공산부분 송달하고 속입니다. 검사가 아니죠. 검사는 공산부분 송달 안 해요. 검사는 피의자겠죠. 피의자한테 내가 너한테 기소했다 안 알려줍니다. 법원에서 알려줘요. 법원은 공소적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또는에도 별표 놓으세요. 피고인 또는 이런 함정도 있습니다. 형사법은 사람을 아주 괴롭히죠. 함정을 많이 파요. 새로운 상황보다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 전까지 송달해야 된다. 제1회 공판기일 첫 번째 재판 날짜죠. 5일 전까지 송달하는데 왜 5일이라는 기간을 줄까요? 재판 준비 시간을 주는 거죠. 5일 시간을 줘서 재판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또는니까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가면 되죠. 그죠? 둘 중에 한 사람. 요 비슷한 걸 잡혀서 안 봤는데 공소장 부분하고 비슷하게 공소장 변경 신청서 그것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한테 보내면 되죠.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근데 공소장 부분을 송달을 안 하고 재판했거나 5일 유예기간을 안 두고 바로 송달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이해 없이 그냥 재판을 받으면 책무권의 포기를 보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셨는데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책무권 포기로서 무효가 치유됩니다. 일정 단계가 지나면 무효가 치유되죠. 자,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7일 별표놓고 숫자 20문제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니까 지문에서 항상 숫자들은 신경 써서 이거 뭐 외울 수가 없고 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감각으로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의 의견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증거 개시로 가보죠. 증거 개시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까 이 배심 재판에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치는 걸 딱 숨겨놨다가 변론 끝날 때 상대방이 준비를 못할 시간에 그냥 탁 뒤통수 치는 거,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네가 앞으로 쓸 증거가 뭔지 다 목록 내놓고 내놔라. 나도 다 내가 뭘 공격할지 다 이렇게 했다. 뭐 증인이 몇 명이 있다. 증인이 어떤 말을 할 건지 미리 해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증언에 반대되는 증인들을 모아오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증인을 미리 알아버리면 상대방이 그 증인을 증거인멸을 하려고 작정할 수 있겠죠. 그죠? 죽여버리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개시는 반드시 공판 준비 절차에만 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떼어놨고요. 그게 그 세 번째 줄에 들어가 있죠. 공판기일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재료를 증거 개시 10개 보일시죠. 까서 보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신속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건데 공판 준비도 하나지 않는다 줄쳐놓으세요. 공판에 들어가고 나서도 증거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검사 측 증거 개시하고 피고인 측 증거 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376쪽에 2번 검사 측 증거 개시인데 이거는 그 옆에 내가 부제를 붙여놨다시피 공소 제기 후에 검사 보관에 서류 등 열람 등산 문제입니다. 공소 제기 후 검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열람 등사고 공소 제기 후 법원이 갖고 있는 서류 등 열람 등사는 당연히 허용되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이 갖고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예의 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 후에도 갖고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법원에 내면 법원에 가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에 내기 전에 또는 안 내고 지고 있을 수 있죠. 일부러 전략상 안 내고 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 측에서 보자. 아마 검찰서에서 이 사건 다시 수사한다 어쩐다고 했는데 옛날에 용산 참사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용산 철거민 사건. 철거민 그들 중에 세입자들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니까 그 저항하다가 이 화재로 타 죽은 거죠. 그 특공대 몇 사람하고. 이때 검찰 측에서 갖고 있는 증거가 몇만 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 3,000페이지 가까이를 증거를 제출 안 하고 보여주지 않아요. 3,000페이지를. 그때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는 완전히 깔아. 전면적 개시입니다. 전면적 개시. 그다음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증거를 검사가 깔아 그러면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상 보장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안 까도 됩니다. 안 까도 되고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뭐 심신미약이다, 심신상실이다, 또는 알리바이 현장 부재다, 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에 관한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 개시는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했을 때만 개시해야 되는 부분적 개시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전면적 개시하면 갖고 있는 증거를 다 까버리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니까 제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외 사유들이 있고요. 근데 까라 그러면 안 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에 가서 까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죠. 법원에 가서 명령 신청을 하고, 만약에 법원이 검사한테 개시하세요, 복사해 주라 그러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증거를 못 씁니다. 증거를 못 쓴다. 자, 뭐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한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모든 증거입니다. 자, 증거 개시 범위 봐보죠. 가로 방갈로 일반 우리 책에는 증거 개시 범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동감해 놓으시고요. 목록과 어떤 이런 증인이 몇 명 있다, 증인 A, B, C, D 몇 명이 있다, 그다음 증거물 뭐 증거 서류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 동감해 놓고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등사. 등사 속에는 뭐 복사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문제와 무진장 많이 됩니다. 별표 한 서너 개 해놓으세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있는 변호인은 열람할 수 있다. 그 다른 데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공판 조서의 경우는 변호인 있는 피고인이라도 열람 등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갖고 있는 그 서류만큼만은 변호인 있는 피고인은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기만 할 수 있지 복사해 가거나 그 서면을 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변호인만 복사해 가거나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많은 형태로 속여요. 피고인에 있는 변호인의 경우에는 변호인만 열람 등사 가능하다 이렇게 속인다 말이야. 피고인만 열람 등사 가능한 게 아니죠. 피고인은 열람은 가능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다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 기재한 서류 다 하죠. 다 보여달라고 하죠. 3호 증명에 관련 서류, 4호 변호인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 주장과 관련된 서류, 형사 관련 형사 재판 확정 기록, 불기소 처분 기록을 포함합니다. 다 포함이 돼요. 다. 근데 이까지 다 보여줘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증거 개시 제한 절차가 있죠. 제한. 그래서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뭐 외우는 방법은 이런 게 문제가 잘 안 되는데 국보인간으로 이렇게 줄쳐 보세요. 동그랗게 해봐. 국보인간 이런 국보인간 같이 중요한 사건은 제한 안 증거 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 별표 한 4-5개 넣으세요.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도 여기 별표 한 서너 개 넣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됐어요.
목록 어떤 내용은 안 보여주더라도 이런 거를 갖고 있다라는 하는 목록만큼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내용은 안 보여주더라도. 자, 그다음에 이유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속이죠. 국가안보 증인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사하는 때는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목록에 들어가면 안 되죠. 목록 빠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유 통지. 이유 통지. 검사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는 지체 없이 줄쳐놓고요. 서면으로 줄쳐놓고 통지하여야 한다, 줄쳐놓으세요. 이것도 아주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번갈아 가면서 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 서너 번 이상 나왔는데 내다 보니까 뭐 온갖 걸 다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그래서 그 지체 없이지 7일 이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혼동을 시켜놔요.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48시간 안에 위 통지하지 않은 때 법원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48시간 내에 통지했는데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냥 지체 없이 서면으로지 말로 구두로 안 되고요. 통지할 수 있다고 속이죠. 할 수 있다고 아니고 해야 한답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피고인 변호인이 48시간 내에 위 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제한에 대한 불복 방법이 나오죠. 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검사가 일람등사 서면의 거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여러 가지 능력을 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3번 불이행의 효과입니다. 별표 또 여기다 한 3개 달아놨어요. 피고인 측에서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그 용산 기록, 경찰 기록, 뭐 그다음에 뭐 목격적 기록 있는 거 3,000페이지 복사해 주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한단 말이야. 안 했을 때 검사로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해 증거 신청할 수 없다. 출처노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복사 안 해놓은 거는 그렇게 해서 못 쓰게 했는데 검사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증거를 안 낼 테니까 복사 안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판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법원의 명령을 안 따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면 거꾸로 증거로 사용 안 하기만 하면 법원의 결정을 안 따라도 되느냐 이건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안 따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로. 다만 이는 검사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게만 하면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별표해놓고요.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도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신청서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부수적인 효과지 이게 본질적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등장하고요. 마지막 문단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이 수사 서류 등의 열람 등사 교부를 명한 결정은 또 판결 전 소송 절차 소송 진행을 위한 거죠. 그래서 항고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는 외에는 항고할 수 없는 건데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도 안 되는 거죠. 즉시 항고도. 바로 객관 의무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열람 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 규정이 있고 형벌 규정이 형사법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피고인 측의 증거 개시.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서 이제 나오면 이걸 문제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 기출 문제가 없어서 잘 안 나온 거 봐요.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해요. 피고인 측은 제한적인 증거 개시만 인정된다. 출처노세요. 제한적 증거 개시. 피고인은 제한적 증거 개시면 인정되고 증거 개시의 범위가 이런 제한됩니다. 검사는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또는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알리바이를 주장한 거죠. 나 그 현장에 없었다. 그러면 너 어디 있었느냐?
예비군 훈련 갔느냐, 아니면 뭐 PC방에 있었느냐, 그럼 PC방 접속 기록을 내놔라 이런단 말이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범죄사실 주장하는데, 그 이번에 뭐야 인천 여아 유괴 살해 사건도 얘네들이 처음에 뭘 주장해서 그 주범 애가 여자의 조현병이다 주장했잖아. 조현병. 조현병. 그 조현병 그러면 검진 기록이 있느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은 게 있느냐 내놔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없다. 없다. 심신상실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할 때는 그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해서 증거를 내놔라 그런 거죠. 그것도 답니다. 똑같으니까 검사처가 똑같아. 그런데 피고인이 검사 보고 증거 내놔라 그랬는데 검사가 지 증거를 안 내놓고 피고인 보고 당신의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피고인이 니부터 내놔야지 내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누구든지 당연하겠지. 니부터 까라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증거 개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 개시를 거부한 때는 위의 서류 등 열람 등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안 까겠다. 니가 안 까니까 내가 안 까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인이 아까 검사한테 갖고 있는 증거를 까라 그랬는데 안 까면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법원이 야 검사가 니 안 까는 거 맞아라고 했을 때는 이 거부를 못하죠, 피고인 측에서.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 측이 제기한 법원의 결정 신청 기각 결정에는 그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부를 거부할 수 없고 까야 됩니다. 검사 건 안 까는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또 많이 해요. 자, 그다음에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은 검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검사가 법원에 가서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안 까면 그 증거를 또 못 쓰는 거죠. 똑같고.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증거 개시했고요. 얼마 안 된 거니까 해두시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특히 그 판례 부분 있잖아요. 불이행했을 때 효과, 증거 신청을 금지되고 이게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가 안 된다고 하니 판례 이건 항상 끼어 나올 수 있습니다. 판례 부분은. 자,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 봐보죠. 쟁점 정리 절차를 하는데 살인범으로 몰리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유괴 살인 사건 이런 거 많죠. 누구나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 그럼 범행이 증거가 나면 나 그 현장에 없었다. 현장 부재. 현장 부재를 주장하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 어디더라 안양 그 여중생 살해 사건이라고 그 범인 이름도 가물가물해졌는데 그 범인을 잡았어요. 요즘같이 이제 CCTV가 많을 땐 금방 잡히는데 CCTV가 그렇게 없는 상태고 해서 그걸 또 어떻게 잡아서 보니까 그 차 트렁크에 혈흔이 있습니다.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그놈 용의자의 집에 목욕탕에 가니까 목욕탕에 혈흔이 나와요. 그래서 사체 처리를 여기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표현하다가 딱 그 이런 증거를 대자 혈흔이 나왔다는 증거를 대자 이제 과실 주장합니다. 과실치사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겁이 나서 사체를 싣고 다녔다라고 이제 둘러대죠. 그러면 차를 치웠다고 그러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차 치면은 차에 뭔가 부서져 있는 흔적이 나오겠죠. 램프가 부서졌거나 앞에 차가 뭐 철판이 우러졌거나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서 막 충고하자. 내가 그때 본드를 자주 들이키는데 본드 흡입해가지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해서 기억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너 본드 어디서 구했냐 물어보니까 어느는 문방구 갔대. 그래서 문방구에서 구했다. 그런데 문방구 하니까 본드 자체를 취급 안 해요. 이 문방구는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뭐 뻔한 거는 강간치사해가 버렸는 건데 그 가중처벌 될까 봐서 계속 둘러대는 거죠. 이렇게 돈 빌린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은 돈 안 빌렸다 그러고 나중에 갚았다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에 그래서 처음에 쟁점이 뭐냐, 범행 자체를 부인하느냐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되 본드 흡입에서 심신상실을 네가 주장하냐.
여아 살해, 유괴 살해 사건처럼 조현병을 주장하느냐, 이게 처음부터 이제 쟁점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뭐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가 정신 상태가 뭐 심신 상실 상태냐 아니야, 본드 마셨냐 안 됐나, 조현병이냐 아니야, 이것만 다투면 되니까 재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게 바로 쟁점과 증거 정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도입했고요. 이게 우리 2007년 개정형사법이 공판 중심주의 원리를 도입해서 구술 심리주의, 직접 심리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절차가 이게 핵심 절차가 이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재판장도 줄쳐놓고요. 재판장 주체가 재판장입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재판장과 법원이 다른 점은 3명의 판사가 법원을 구성하는 합의부 재판부에 이제 문제가 되죠. 3명이 다 합의하면 법원의 재판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이 재판장이 하면 법관의 재판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장은 효율적으로 집중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별표한 세계로서 붙일 수 있다. 붙여야 한다 아닙니다. 재량 사항이에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의 공판 준비 절차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판사의 마음에 달려져 있죠. 그렇지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빨리 해서 무조건 배심원들이 자기 직장이나 그 뭐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필수 절차고 이거는 임의적 절차예요. 국민참여재판하고 나중에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판 준비 절차는 서면을 주고받아서 하거나 공판 준비 기일, 재판 기일을 열어서 하는 건데 큰 차이가 뭐냐면 서면 제출할 때는 갖고 있는 증거들만 서로 주고받으면 되니까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을 서면 주고받을 때 안 하는데 공판 준비기를 열어서 할 때는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요.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면.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에 공판 준비 절차하고 배심 재판이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개별적인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로 1번 공판 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가로 2번 공판 준비 기일이 나오죠. 그래서 서면 제출로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범죄 사실상 주장의 요즘의 입증 취지 등을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정신병 기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놓죠. 그래서 그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 없는 명령할 수 있는데 맨 밑에 서면의 제출에 의한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줄 쳐놓으세요. 서면 제출에 의한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굳이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 재판 기일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판사 3사람이 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쫄다고 검사한테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그 지정과 통지를 하는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또는입니다. 및 아니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공판 준비기를 지정할 수 있다. 직권 동의 해놓고요. 직권으로.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도 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직권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서 재판기를 여는 것은 직권으로도 다 할 수 있고요.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안 하거나 뭐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 있고 여기에 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도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판 준비는 신속해야 되죠. 준비해서 그냥 본게임을 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복을 못하게 이제 못을 박아놨고 이거 없어도 이제 못하는데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 준비기를 통지했는데 이거는 미치입니다. 앞에는 다 또는이었죠, 그죠? 또는인데 이거는 미치예요. 그 말은 다 보내라는 얘기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및 별표놓고 통지, 동그라미라서 통지해야 됩니다. 이게 뒤에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비슷한 게 나와요. 비슷한 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되돌아올 거고요.
자, 통제된다. 다 통제되죠, 그죠? 자, 그다음 뒤에 넘겨봐 보세요. 공판 준비 기일 진행. 주재는 누가 하냐면 법원에서 하는데 주재자 수소법원이 하는데 한 사람 판사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 판사를 수명법관도 그런다 그랬죠, 그죠? 수명법관이 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별표 또 한 두세 개 넣으세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을 출석해야 된다. 검사 및 변호인을 출석해야 된다. 피고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안 나오면 직권으로 국선 변호를 또 선정해야 돼요. 이 법률적 전문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 정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근데 피고인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출석 의무가 없어요. 다만 법원에 필요하다 인자한테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의무는 없지만 출석 권리는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하고 반드시 비교해 놓으세요. 곧 얼마 안 있어서 할 텐데 몇 페이지냐? 요것만큼만은 미룰 수가 없다. 바로 페이지를 비교해 둘게요. 배심원 선정길 그 433페이지 433 433 써라. 433 선정길 참여자 433 페이지만 해놓고 나중에 요 가서 다시 한번 비교하죠. 이쪽 가서 결론을 말하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 안 나와요. 피고인 나오면 배심원 어떤 새끼가 나를 배심원으로 들어올게 이렇게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못 나옵니다. 정반대예요. 공판 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 권리는 의무는 없지만 권리는 있는데 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할 때 피고인은 나올 권리가 없습니다. 출석 권리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아주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4번이에요. 4번에 별표 한 4-5개 놓으세요. 공개 원칙. 이 원리를 이야기했죠. 원리 공개 하나 안 하나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소 전, 기소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기소 전에는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 따라서 수사적 열람 등사도 안 된다 그랬죠, 그지? 기소 후에는 공개입니다. 그래서 그 영장실질심사, 또 체포구속, 적부심사 다 기소 전 절차니까 비공개, 재정신청 절차, 기소 전 절차니까 비공개죠. 공판 준비 절차는 기소 후 절차일까요, 기소 전 절차일까요? 그거만 알면 돼요. 기소 후 절차잖아, 그지? 그래서 공개 원칙이라고. 예외들이 쭉 있어요. 약식 절차는 기소 후지만 서면 심리하죠. 비공개 원칙이죠. 서면 심리 때문에 비공개 원칙.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 기소 후지만 배심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위해서 비공개합니다. 예외들이 있어요. 예외들이. 그래서 그 원리만 하시면 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합니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 있는 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는 신속성이 원칙으로 그랬죠.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데는 항상 공개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하는 김에 끝을 보자. 끝을 보고 공판 준비 절차 내용은 뭐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공판 준비 절차 내용 크게 나누면 쟁점 정리, 증거 정리, 증거 개시, 심리 계획 등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준비만 해야지 본게임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증거 조사 방식 같은 걸 정해야 되지 증거 조사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종결이 나오는데 종결 사유 한번 봐볼까요? 종결 사유. 쟁점이 증거 정리가 완료될 때 완 동그라미.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록 준비가 안 끝난 때죠. 3 동그라미. 검사 피고인 소환받은 피고인을 출석하지 않은 때 완삼석 하면 되겠네. 완삼석, 완삼출, 완삼석.
문제와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이럴 때에 공판 준비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이게 이제 문제화가 될 수 있는데요. 가로 3번 공판 준비 기일의 종결의 효과 382페이지 별표 3개 넣으세요. 증거 신청을 못 합니다. 이거 위해서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을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하는 경우에 하나여 공판 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 사유죠. 소명 동감해 놓고요. 또 소명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이런 제한이 있죠. 신청하려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때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현저히 지연을 안 시킨다든지 중대한 과실 제출하지 못한 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지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주의에 넣어놨죠. 이게 7급심에 나와서 주의에. 공판 준비기일에 당사자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법원이 공판기일을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직권으로 할 때는 제한이 없단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도 있어요.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 그러니까 매일 연속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한 2주간 텀인데 그 사이사이에 공판 준비 절차를 또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판기일 지정 변경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가볍게 보세요. 공판기일 지정 변경. 공판기일 재판장이 직권을 합니다. 신청이 있을 수가 없고요. 공판 준비기일하고 달라요. 이건 공판기일입니다. 그다음 5일 유예 기간을 둬야 되고 변경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환과 통지, 공판기일 증거조사 이런 거 있는데 가볍게 보시고 쉬었다가 이제 공판정 심리로 가죠.